그런데 불교 입장에서는 이때 이 사람들은 이미 불교를 어느 정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하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남하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한시적으로 딱 막혀 있다가 딱 들어왔으면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정보가 늦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데 이미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어도 되고 문화적인 것도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버리니까 내려온 김에 나라를 차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목이나 어떤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나라를 건사해 본 게 아니고 그냥 약탈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래를 못 가고 명멸하는 거예요. 불교가 딱 내려오면서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전도사들 딱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면 불교는 종교기 때문에 그게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인 유교가 얘가 전공이고 이쪽이 약간 부전공 계열이야. 근데 불교는 원래 종교고 수양이기 때문에 수행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체론, 철학적인 게 전공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종교인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계층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연예인들 우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데서 말고 개인적으로 연예인을 만난다거나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끼리는 계속 다 만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박사학위 따기 전까지는 박사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박사를 따는 순간 내 주변에 다 박사들밖에 없어. 재벌도 마찬가지겠죠. 재벌이 되기가 어렵겠지만 재벌이 딱 되는 순간 주변이 다 재벌이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재벌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뭐 운동선수들도 있고 다 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깜냥들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는 어떤 그들만의 리그들이 다 존재하죠. 서민에게는 서민의 리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종교인으로서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렇게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뚫립니다. 그냥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신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그거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한족들이 출가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는 불교가 중국에서 안정될 때 제일 중요한 분이 이 세 분, 스승과 제자 간에 얽혀 있는 이 세 분이거든요. 세 분. 그래서 이분은 지금 불도징,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리고 이 양반이 중국인인데 이 양반의 위치를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분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지 신분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회원 스님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사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대부? 물론 잘 나가는 사대부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출가를 했을 때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출가하시는 중국 사람들의 어떠한 필연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귀족 시대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려 시대 때 나홍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 물론 귀족 출신들도 있어요. 근데 평민 출신이 이 갈고 공부하면 더 잘합니다. 귀족 출신은 굳이 그렇게 일을 안 갈아도 돼요. 언제나 마우스피스를 그냥 끼고 있으면 되고, 평민 출신들이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왕사가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왕이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계급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통로예요? 일반적인 통로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왜 제도권에서 자꾸 불교는 벗어나려고 하느냐? 벗어났을 때만 이 계층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건 외국인,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 한족 출신인데 요는 신분이 좀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몰락한 사족. 그러니까 귀족 계열인데 그렇게 뭐 별로 내세울 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화할 때하고 이 사람이 교화할 때는 외국인이 하는 거는 그냥 신통, 그 다음에 어떤 번역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어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기술로 어필하는 거고, 도안 같은 경우는 뭔가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정도에 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귀족이라든지 지배층들과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언어가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이상의 문화력이 없으면 고급 사람들과 대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화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당신은 그걸 잘 몰라요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절합니다. 안 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우리 쪽에서 그냥 빼야겠어. 좀 우리랑 색깔이 잘 안 맞아.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강남의 저런 귀족 문화에서는 그 문화적 패턴을 모르면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문장이나 대화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운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이 사족들에게, 저 혜원 스님이 중요한 역할은 사실 사족들에게 불교를 쫙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 전에는 평민 불교인 거죠. 여기는 특이한 사람들, 뭐 저런 것도 있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라면, 여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찝쩍거리는 정도고, 이건 이제 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움직이면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시절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국왕이 뭘 지지하느냐, 그 다음에 귀족의 유력자들이 뭐 어떤 쪽으로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강승회 얘기했을 때, 강승회가 송권 교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손호 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궁궐에서 이렇게 불상이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불상이 궁궐에 왜 있겠어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불교가 이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누군가 갖다 놨다는 얘기죠. 근데 강승혜가 뭘 하냐면 손호가 뭘 하냐면 거기다 오줌을 싼다고요. 오줌을 싼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제 종교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내포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어필하는 쪽 입장에서는 너네가 알고 있는 신보다 부처님이 훨씬 세. 손오공 생각하시면 돼요. 서유기 보면 옥황상제도 손오공한테 안 되잖아요. 제천대성 뭐 이래가지고 막 여의봉 휘두르고 천궁을 다 휘젓고 다니는데 안 되잖아. 옥황제가 결국은 일왕신 뭐 나타대자 뭐 이런 것 좀 동원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절단 나잖아요. 그때 부처님 손바닥하고 이 손바닥을 뒤집으면 애가 깔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옥황상제, 너네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 서유기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네가 믿고 있는 그런 양반들이 실제로는 부처님한테는 그냥 껌이었어. 옥황상제보다 센 놈이 손오공이고, 손오공을 그냥 이렇게 씩 하면 얘는 뭐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 자식 뭐야? 이렇게 하면 끝이야. 얘가 끝이야. 근두운을 타고 뭐 10만 8천리를 쫙 날아가고, 그래갖고 오줌을 거기서도 오줌 싸잖아. 그래갖고 손오공이 씩 해가지고 싸니까 뭔 기둥이 있어서 쌌더니 그 기둥이 부처님 손가락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봐야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초기에 저런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나 삼국시대 같이 전쟁이 빈번할 때는 부처님을 믿으면 너네가 이겨라고 어필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주겠어요? 기성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야, 어디서 이런 약을 팔어? 우리께 더 세지. 이렇게 서로 암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왕궁까지 송권 당시에 벌써 그 건초사 지었다는 얘기가 왕궁까지 불교가 들어왔고, 그걸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상도 이제 갖다 놓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손호라고 하는 사람은
뭔 그런 짤데기 없는 게 있어? 그래봐야 외래에서 들어온 뭐 신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종교 간의 충돌, 그 다음에 새로운 들어온 것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어떠한 이제 뭐라 할까, 외부의 충돌과 안에서의 적극적 대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누가 센가로 결정난 거예요. 그 센 데서 어필하는 게 불도증이라는 사람. 불도증이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불교가 아닙니다. 초기에는 우리 거 믿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요. 뭐 이런 식으로 약을 판 거예요. 약을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식, 그 다음에 안정화 기조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에게 딱 전파하는 이 3단계. 그래서 이 세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분도 딱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불교가 퍼졌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평민, 그 다음에 사족. 그리고 이 사람이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사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재벌의 고뇌라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재벌이 아닌 게 고뇌고 그들의 고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처님 설명드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니까 나 대단하니까 너네가 날 믿어가 아니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민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혹 가는 거예요. 공감이 확 가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자기는 돈에 찌들려 있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돈이 지천이기 때문에 뭐 수십조 재산을 가지고 있어. 돈이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걸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근데 부처님은 왕자 출신에서 그걸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왕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기에 맞는 얘기를 조리 있게 딱 해주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넘어오면 그 세력 전체가 쭉쭉쭉 불교로다가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 파서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키워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확 열게 되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안 스님 얘기를 할 겁니다. 해원 스님 얘기가 전에 그럼 벌써 해원 스님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는 문화적 충돌 얘기할 때 범주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발전 단계로 가는 겁니다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범주로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역사순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라는 걸 묶어서 이렇게 머리에 정리되게. 이 정도 했는데 정리가 안 되면 저를 탓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면 이 정도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설마 뭐 구미 오겠어요?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이 도안이라는 분이 뭐 이런 연대를 가졌고 이 양반이 칠도인이라고 검은 도인. 흑두타, 그러니까 좀 시커먼가 봐. 시커먼가 봐.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특징이 우리가 뭐 꼭 백인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흰 피부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미인의 기준 중에 하나의 흰 피부가 있지. 검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예전에 얼굴이 하도 검해가지고 제가 콜라도 안 먹고 이랬던 수십 년 동안 콜라를 안 먹어서 많이 하얘졌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먹으면 사이다요. 이렇게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뭘 먹을래요? 사이다. 그 사이다를 장복한 뒤로 제가 때깔이 벗겨졌어요. 아니 맨날 그 깜상 뭐 깜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그래갖고 뭐 베트남 사람이라는 둥 뭐 맨날 그런 거 그것도 후진국으로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선진국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뭐 그렇게. 그래서 저게 칠도인이라고 하는 게 도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런 의미고 이제 시커먼 놈 뭐 이런 뜻이에요. 깜상. 깜상인데 머리는 좋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씹는 표현입니다. 저게 인상파 비슷하지. 인상파.
야, 참 인상적이다. 이래갖고 인상파거든, 그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칭호가 아니에요. 처음 그 인상파 나올 때. 미술 비평에서 굉장히 좀 씹으려고 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 주워 먹지, 뭐. 이러면서 딱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거지. 씹었는데 그걸 그냥, 그러면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또 저 시절에 보면 위진남북조 시절에 재밌는 게 있어요. 곤륜노라고 저게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 통일신라 시대 때 보면 저기 경주에 괴릉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서역 사람들 이래가지고 낭화봉 같은 걸 딱 도깨비방망이 같은 거 딱 들고 이렇게 무인으로 지키고 있어. 딱 이렇게 뽀대나게 이렇게 수염 꼬불꼬불하고 탁 등치 크고 이렇게. 근데 저 시절에 곤륜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저걸 곤륜노라고 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곤륜노라고 하는 건 곤륜산, 노자는 저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저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남방 쪽에서 온 약간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단순 노예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보디가드 같이 써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사람이 등치도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도 까무잡잡하니까 이렇게 딱 몇 명이 딱 버티면 위협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딱 귀족이고 이렇게 품 큰 옷 입고 가오 잡고 옆에 이제 울부락불락 하는 사람들이 배 좀 까고 옷 헐벗고 금강역사 생각하시면 돼요. 몸 좋고 몸짱 이렇게 딱 등치 딱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연예인들 다닐 때. 예. 요즘은 검은 양복으로 이렇게 뛰어다니지만 그때는 배 까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세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등치가 보디빌더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게 보통은 저게 곤륜노를 남방 사람이라 하는데 북방에서도 잡아왔는가 봐. 그러니까 저희 곤륜노라고 표현이 나올 거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저기 전등사, 강화도 전등사에 가면 나부상이라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고 있다. 그것도 곤륜노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곤륜노가 도상에도 많이 나옵니다. 도상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방 쪽 사람도 그렇고 북방 쪽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좀 힘들게 살게 하는 거죠. 인종차별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저 도한 별명 중에 하나가 곤륜노예요. 저 정도 나올 정도면 아마 혼혈일 겁니다. 저런 혼혈은요, 그 시절의 귀족 사회에서는 떨어집니다. 그게 인도 서역 쪽이나 안 그러면 저게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아프가니스탄 쪽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외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질적인 거죠. 우리는 눈도 좀 작고 원래 동양인이 그렇잖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코도 크고 이러니까 지금 달마도를 보면 저게 사람인가 싶은 식으로 그려놨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질적인 걸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못생겼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못생기고 이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쓴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분도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런 신분에서 뭘 좋겠어요. 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출가했다고 평등 아닙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출가했다고 평등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절에서 완전히 그 하인 비슷하게 있는 집단도 있고 그래요. 다 신분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러니까 평등이고 뭐 공부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할 기회를 안 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고려 때도 그랬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평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세 들어서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는 거고 신분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뿌리 깊어요. 그래서 도안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쓸데없이 보는 거죠. 저건 저거 깐놈이 뭘 하겠어.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태를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좀 강하죠. 네.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거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상태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안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배척되고 있었는데 그때 불도징이라는 사람이 딱 도안을 보고 저 사람은 범상치 않다. 왜 그렇게 느꼈겠어요? 자기도 외국인이잖아. 자기도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중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외국인이 외국인을 보는 시각하고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범상치 않은데?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찔찔찔 거리면서 다 외워버린대요. 근데 도안이 원래부터 그랬었는데 그 전에는 신분제를 못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족들이 볼 때는 그거 외원들 뭐하냐? 그래봐야 저놈은 뭐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이랬는데 불도징이 그걸 알아봐 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진국이었던 거를 불도징이 발견하고 불도징이 후조라고 하는 나라의 어떻게 국사 같은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땡겨주니까 이 사람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쫙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때가 어떤 시대다? 5, 16국 시대. 그러니까는 북방 유목민들이 내려왔으니까 기존에 있던 한족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불도징이 뜰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불도징이. 그리고 이 불도징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빈두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빈두르 신앙. 빈두르 신앙 아세요? 나반존자. 물론 저는 나반존자하고 빈두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걸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저는 나반존자는 아마 신선 사상하고 연결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그 연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빈두르라고 생각을 해요. 나반존자가 이제 독성각에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각에도 있고 그죠? 그게 보통 이제 거의 칠성, 산신, 나반. 산신 대신에 바다 쪽으로 가면 용왕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반존자로 제일 유명한 게 청도 운문사. 그래서 이 빈두르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분의 특징이 교단 정비예요. 네, 교단 정비인데 그냥 소소한 거 일단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두르 신앙 하루는 꿈을 꿨는데 머리가 희고 눈썹이 이렇게 쫙 긴 분이 꿈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교단을 정비하다 보니까 저때 이제 번역이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이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번역 통일안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꿈을 꾸니까 머리가 희고 눈썹이 긴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는 게 맞다. 내가 인도에 살고 있는데 나한테 공양을 올리면 이거 뭐야 이거 뭐 야바우야? 와 갑자기 그 얘기로 나와. 그럼 뭔가 영험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누군지를 몰랐대요. 그게 뭔 꿈이지? 그렇게 제자가 이제 회원이니까 회원 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회원 스님도 그게 누구죠? 이제 서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십송률이라는 게 이렇게 전례가 되면서 그걸 번역하는 거를 회원교단에서 하거든요. 강남의 회원교단에서.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빈두르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빈두르 신앙, 그리고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게 이 도안 스님하고 관련이 된다. 그리고 그게 나반존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조금 하고가 안 맞는 게 빈두르가 인도에 사는 게 아니고요. 부꾸로주에 살아요. 부꾸로주에. 네, 부꾸로주에 살아. 내가 저 양반 잘 알거든. 제가 카톡도 하고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도 경전들 이렇게 쭉 보면 저 율장에 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신통 금지하고 뭐 이런 대목에서 망고나무 얘기적 천불하연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나중에 부꾸로주에서 저 양반은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부처님한테 한 칼 묻고 너는 죽지 말고 계속 그 명상의 힘을 통해서 계속 살면서 불교를 보호해라. 그리고 누가 너에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너는 가서 AS를 해라. AS를 해줘라. 그랬더니 저때 나타나가지고 뭘 좀 주면 AS가 쉬울 건데 이랬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왜? 무상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관욕에 대한 거 지금 우리가 관욕 이런 거 이 양반이 다 정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교가 인도에서 넘어올 때 중앙아시아 사람도 있고
서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와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번역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룰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예불도 다 다르고 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게 같은 불교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때 이 도안 스님이 이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실어줘요. 저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도안 스님을 이제 후원해 주거든요. 저 부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준 게 전진의 부견이에요. 372년 고구려의 불교 전례. 그러니까 전진의 부견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를 통해 가지고 저 거의 다 강북을 다 통일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이미 합쳐진 거고 이만큼을 통일하고 나중에 이쪽으로 치고 내려가요. 치고 내려가. 근데 거기서 언제 어디에 전쟁이 벌어지냐면 저기 양양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양전쟁. 예, 양양성 전쟁.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대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중앙 쪽에 딱 거기를 깨트리면 여기저기 치고 나가기가 딱 좋은 거예요. 저거를 10만을 동원해서 379년에 깼대요. 372년에 고구려 불교 전해주고, 그러니까 불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해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겠다. 이 부견이라는 사람이 수나라 이전에 통일과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통일과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 그리고 저 양양성을 이제 10만을 가지고 깨트리고, 우리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백제의 관산성 전투 들어보셨어요? 관산성을 얻느냐가 백제하고 신라의 명운을 가르는 거예요. 지금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 대전 옆에가 옥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를 딱 장악을 하면 신라로도 치고 들어가기도 좋고 막기도 좋고 딱 이런 거예요. 중심 정도 되잖아요. 지금 한반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북한 빼고 남한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대전쯤이 중심 아니에요? 거기를 잡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쫙쫙 뻗어나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양양성 전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나중에 원나라 징기스칸 쳐들어왔을 때도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도 징기스칸은 벌써 저 때는 갔고 쳐들어왔을 때도 저 양양성에서 걸린다고요. 한동안 전투가 벌어지는데 양양성을 얻으면 거의 중원을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양성을 10만을 딱 해서 깨트리고 저 사람이 불교를 좋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양양성의 10만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 반을 얻었다. 1+1이 아니고 1+ 절반, 이 2분의 1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이 석도안이고 한 사람이 습착치예요. 습착치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해 습착치요 이러고 댕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다 끝까지, 동서남북의 바다 끝까지 땅 있는 데서 나만한 사람이 있어? 나같이 대단한 사람 없어. 그게 사해 습착치라는 뜻이에요. 사해 안에 습착치가 최고야. 야, 나보다 머리 좋은 놈 나와.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습착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녔는데 이 도안 스님은 태양산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태양산 뭐 중국의 그랜드 캐년 뭐 이래가지고 태양산맥 35만 9천 원 뭐 이래가지고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태양산 장각의 다음에 태양산 황산 그다음에 저기 구체구 장각에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그리고 그 앞에 황산 앞에 뭐가 있었냐면 계림 그다음에 황산 그다음에 구체구 그다음에 여기 태양산 태양산 쪽에서 도안 스님은 이렇게 활동했던 분인데 나중에 양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양양에서 본거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습착치고 습착치가 저 습착치 후손 중에 대박 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이름이 습근평이에요. 습근평. 그래서 저 습착치 후손입니다. 저 조상 중에 저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진핑 조상 중에. 그렇게 해서 사해 습착치요 하고 다녔는데 도안 스님을 딱 만나고 깨갱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미천석도 아니요. 하늘을 두루 덮는 내가 바로 도안이요. 도안 스님 또 그렇게 저 사람이 사해 땅 위에서 내가 최강자야 이러니까 하늘을 다 두루 덮는 게 나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 스님이 머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부견이 양양성을 깨트리고 딱 보니까 한 사람 반을 얻었다.
한 사람 반을 얻었다. 그러니까 양양성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깨트리고 나서 그런 걸 얘기하면 추접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귀족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반을 얻기 위해서 이걸 깼다. 다 이렇게 멋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문사를 좋아한다. 공부하는 사람 좋아한다. 딱 이렇게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렇게 중구난방인 불교들, 그 전에 들어왔었던 중구난방인 걸 어떻게 정리해서 통일시키느냐. 그래서 의식의 통일. 그러니까 설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북연이 한 사람 반을 얻었다 하면 얼마나 존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북연이 왜 석도하는 외국인 같이 약간 저렇게 칠도인 약간 까맣고 이런데 왜 별 무리 없이 저 사람을 받아들였을까? 유목민 계열이죠. 유목민들은 별 문제 없게 보는 거예요. 한족들이 이제 문제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섞였다는 거예요. 혼혈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법하는 의례 같은 거, 사찰 안에서의 의례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자기 출신 국가나 구마라 집도 이제 구자국 출신이라서 구마라 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출신 국가를 붙이고 그 뒤에 상자가 들어오면 그 자기 은사, 선생의 출신 국가를 성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다 석시로 통일하자. 석시, 난 저거 굉장히 싫은데. 근데 그게 통일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로 얘기하면 자장 스님이 저 역할을 해요. 중구난방인 불교를 어떻게 통일하느냐. 그리고 저렇게 통일해서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뛰어난 인물들이 착착착착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장 스님 뒤에 의상원효가 나오는 거예요. 바닥을 다 깔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 정비를 쫙 해주는 거지. 그게 도안이에요. 그게 도안 스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석시로 통일하지, 석시로. 그래서 석도안이에요. 성을 다 버리고 부처님 쪽으로 다 통일하자. 근데 조금 그렇지. 왜냐면 저게 석가라고 하는 거에 음사잖아요. 근데 그걸 석시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고 석가는 종종명인데 부처님은 고타마씨거든요. 부처님의 성씨는 고타마씨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그 당시에는 저렇게 통일했어요. 그리고 격이불교. 그러니까는 중국식 개념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던 것들을 이제 조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지향해 가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도안록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경전들을 목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경전이고 그 다음에 같은 경전인데도 번역 내용이 달라가지고 서로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칸트의 뭐 순수이성 비판을 번역했는데 한 10사람이 다 다르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 대조해가지고 이걸 재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작업을 하려면 뭐냐면 목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목록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정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번역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앞으로는 번역할 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그게 오실본 삼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면 5가지는 날아간다. 중국하고 인도하고 문장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하기 시습지 불영요로와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않아 이렇게 딱딱 담백하게 딱딱 끊어지는 거 좋아하고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주저리 이게 술 담배 안 하는 연세 드신 어른의 끊임없는 잔소리. 인도 스타일입니다. 그게. 이유는 뭐냐면 인도는 암기하는 문화예요. 암기하다 보면 뭐가 좋으냐면 반복되는 게 좋아요. 외우려면. 천수영 같은 경우도 뭐 원하속지일체법, 원하조득지해안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구절들을 계속 반복시키면 돌립니다. 이게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중국은 쓰는 문화예요. 쓸 때는 그게 번거롭기만 하고 낭비만 돼. 종이만 낭비돼. 얘네는 외우려다 보니까 계속 어떤 리듬이 있는 거죠. 멜로디가. 그래서 너저분하게 쭉 길어져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쳐내야겠다. 날려야 된다. 날려야 된다. 왜? 날리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렇게 날아가는 게 5종류예요. 그래서 개송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600권 대반야경을 볼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똑같이 한 페이지 정도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한 단어씩만 바꿔. 와, 이건 진짜 인간인가 싶다. 인간인가 싶어. 그래서 현장 스님이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축약 번역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언어 문화라 그다음에 전통들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거가 5가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어떤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시를 못하고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이 다음에 나오는 구마라집이 이제 틀을 짭니다. 한 단계씩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제시하고 그렇지만 다 바꾸면 안 된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 부분들 그런 것들 핵심은 손을 대면 안 된다. 날릴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 날릴 수 없는 그러니까 미사여구라든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 경전을 딱 피면 뭐가 있냐면 어느 세계에서 누가 오고 어느 세계에서 누가 오고 막 이런 것만 몇 권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좀 날릴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친 부분이 있어. 그거는 날리면 안 된다. 뭐 이런 표준들을 쭉 제시해 주는 거예요. 표준들을. 그렇게 해서 번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찰에 대한 것들, 의례에 대한 것들, 신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요. 기본적인 틀들을 다 정리해. 그리고 격의 불교도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3쿠션으로 불교를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다 풀어주는 거.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는 불교의 뜻을 제대로 전달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원뜻대로 조금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극복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근데 해원 스님한테는 해원 스님이 저게 노자 장자 이런 거 잘 알거든요. 유교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탄어 스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원 스님은 예외 이랬다는 거야. 저 애상자다 애상자. 너는 예외. 너는 예외.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준과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도안이 중요한 게 이 사건이죠. 구마라집을 초청합시다. 구마라집이 그 당시에 구자국이 어디냐면 이쪽에 실크로드 가는 쪽에 있어요. 실크로드에서 조금 더 가면 지금 도낭에서 조금 더 가면 우르무치 쪽에 키질의 천불동 쪽인데 거기에 구마라집이 이 진귀한 사람이거든. 어렸을 때부터 명성이 쫙 떨어지는 또 그리고 또 그 엄마가 희한한 사람이요. 참 이런 사람 헬리콥터 맘의 시조가 그 양반이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 양반.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구마라집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엄마는 그 구자국 공주거든요. 근데 그 후려가지고 결혼시켜요. 결혼해요. 저 아니면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몇 년 살고 이번엔 내가 출가하겠다고. 야, 뭐 지금 장난해? 그리고 아들도 같이 출가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다 인도까지 데리고 다니고 유명한 선생님들 밑에서 다 공부를 시켜요. 이게 조기교육의 힘인가 봐. 그래서 구마라집이 젊었을 때부터 명성이 쫙 뻗치니까 도안의 어떻게 보면 약간 핸디캡이 원어를 몰라. 머리는 좋은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배울 만한 제대로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와서 이 장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북연의 이 전진이라는 나라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결국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는 그게 유리한 거고 북연한테는 이제 그렇게 약을 판 거고 불교 입장에서는 불교가 이제 틀이 완전히 갖춰지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플러스 그 위에다가 그게 착착착 쌓이면 이제 거의 완판이 되는 거죠. 그럼 미세 조정만 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북연한테 구마라집을 모셔옵시다 라고 얘기를 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북연이 군대를 파견해서 구마라집을 모셔오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두 사람이 끝내 못 만나요. 그게 16년간의 또 뭐 이런 공백이 있어요. 그런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내용 언제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이 구마라죠. 진짜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외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구마라염이에요. 엄마 이름이 지바입니다. 이 지바가 이제 약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구마라염이라는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이렇게 쫙 다시 돌아온 거야, 그 나라로. 이 지바가 20살이었는데 그 구마라염이 스님인데 저 양반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 구마라염이 이제 속퇴해가지고 애를 베는데 배니까 나는 저 얘기는 불교 경전에는 똑같아요. 그 고승전에도 그렇게 나와. 그런 얘기는 사리불 외에는 없거든요. 어머니가 애를 베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똑똑해졌다. 애를 낳았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난 출가를 해야겠다. 야, 지금 장난해? 근데 엄마가 출가하고 구마라 집이 7살에 출가를 하는데 출가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뭐 머리가 엄청나게 그냥 막 다 외워요. 인간 스캐너. 그래서 되면 막 이렇게 샥 외우는 사람.